1945년 5월 나치군이 항복하자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 중 하나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군사력을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괴된 도시, 빈 들판, 문을 닫은 공장들 사이에 수천 톤의 독일 무기가 유럽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소총, 탱크, 비행기, 로켓. 제국의 전쟁 기계는 패배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우에 의해 그 반대되는 그 변환됨의 물체의 욕구 승리한 세력에 이걸 계속할 사람은 누구일까? 기술, 저것 이 발명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무기 중 몇 개가 미래의 갈등에서 다시 사용될까요?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며 많은 부분이 회수되어 연구되고 적응되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전쟁이 끝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제3제국이 몰락한 후 나치 무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었던 히틀러의 기적의 무기가 실패로 끝났다. 히틀러의 환상은 때때로 거인 같은 이것 구절, 그 너 속성에게 하인츠 구데리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독일군 장교입니다. 이 말로 군인은 총통의 야심찬 창조 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요약했습니다. 그 군비 더 나아가 고급의 의세계. 1942년부터 독재자는 과학자들에게 제3 독일 설계무기 전장에서 연합군을 섬멸할 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항상 제조된 것은 아니지만 기술 계획이 있는 몇 가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치스러운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은 그들은 발견했다와 함께 둘 장애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와 세바스토폴의 요새는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요새를 포위하고 그 주민들에게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독일 국방군은 가장 기이한 무기 중 하나를 동원했습니다. 그 칼 게라트, 그 노력하고 있었다 의 모르타르, 이 포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주식 차량. 무게는 124톤, 길이는 11m, 높이는 거의 5m였습니다. 을 위한 B2 움직이는 필수의 EA 승무원 21명으로 구성된 사령관, 둘 운전자들 그리고 18포수. 그 이 모델에는 6.8km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600mm의 강력한 장포신 박격포가 장착되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된 산보로 인한 에게 저것, 그래서 오직 그들은 제조했다. 7사본을 위한 그만큼 군대 포위당하다 인리에 의해 그 칼 게라트의 화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경험 겁나게 하는 보다 접근하다. 그만큼 발사체, 탄약은 각각 최대 2톤의 무게를 낼 수 있었고 지름 15m, 깊이 5m의 분화구. 테러를 퍼뜨린 후 1942 그리고 1944년 여러 개의 표본리에 이것 잔혹한 모르타르, 또한 아는 사람 토르처럼 그들도 붉은 군대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몇몇은 사라졌고 일부는 러시아 무기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독일은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루프트바페가 공중 우위를 되찾을 수 있었을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최초의 전투기 중 하나인 메서슈미트 AE-6이었습니다. 세계의 반응에 대해서 이 전투기는 전투기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공격 임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에게 땅 그리고 인식. 이 전투기는 분당 660발을 발사할 수 있는 30mm MK108 기관포 3운과 A4AM 공대공 로켓을 발사하는 날개 아래 발사기 2개를 장착했습니다. 이 미사일 중 하나만 명중시켜도 적 폭격기는 남았다. 완전히 의해 파괴됨. 그리고 그 이에 침전되다 바닥 이에 불꽃. 그만큼 동맹국 아니오 그들은 세웠다와 함께 A 무기 비슷하지만 Me-26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회전이 불가능한 항공기였으며 이륙이나 착륙 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이 이러한 단계에서 이를 격추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었다 공군기지 중앙에 1444년과 1945년 사이에 이 항공기 300대가 전투에 투입되어 적군에게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늦게 도입되어 그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연합군은 당시로서는 미래지향적인 항공기의 몇 가지 예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게 어느 존경받는 그만큼 더 나은 부분의 공학 독일 사람, 그리고 이를 이용해
소련의 미그-15와 같은 자체 제트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나치의 가장 기이하고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는 연합군이 딱정벌레 전차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원격 조종 폭파 차량은 길이가 1.5m, 너비가 0.85m, 높이가 0.56m입니다. 키가 크지만 체중은 370kg이다. 그들의 목표는 무게 60에서 100kg의 폭발물을 운반하고 적의 대열을 뚫고 폭발하여 탱크, 사람,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실패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연합군에게는 파괴하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입니다.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장갑이 너무 얇아서 대전차 무기로 한 발만 쏘아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차량 중 12개 정도가 보존되어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판제레이트 마우스는 A, 거대한 탱크 합비에 그만큼 더 나아가 큰 제조된 제3제국 그리고 가장 무거운 그만큼 역사였다. 설계됨 을 위한 공포에 떨게 하다. 에게 적의 크기를 이용해 적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나는 무게를 쟀다. 180톤 그리고 평균 3m 그리고 높이는 절반, 길이는 10, 너비는 3.5입니다. 무장으로는 128mm 주포와 75mm 부포를 장착했다. 반면에 MG-34 기관총은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있었다에게 15km에 의해 시간마와 함께 A 자치에 160km/2까지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1942년 초에 마우스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 있었지만 연합군은 그들은 수행했다. 여러 개의 캠페인의 폭격에 대한 그만큼 표본이 개발된 공장. 이렇게 하여 탱크의 생산은 어떤 식으로든 연기되었다. 무기한까지 적어에게 순간 이의에 마치다. 그만큼 전쟁 당시 단 2개의 시제품만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기는 파괴되었지만 두 번째 시제기는 소련군에 노획되어 복원 및 건설이 완료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속도와 기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대전에선 즉시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군대는 착륙 후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폭탄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폭발물의 선구자는 루프트바페가 사용한 대함 유도 폭탄인 프리츠 X입니다. 무게는 1300kg, 길이는 3m, 지름은 85cm였습니다. 나치는 그것을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이 물고기에 4개의 작은 지느러미와 상자 모양의 꼬리를 달았습니다. 항공기에서 투하된 후 무선파를 통해 목표지까지 유도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승무원 한 명이 항공기 나는 해야 했다 책임을 맡다. 이에 동등어구 그만큼 떨어지기 위해서는 폭발물과 시각적 접촉을 유지해야 했고 폭발물이 목표물에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항공기가 유도를 위해 폭탄 위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온갖 종류의 공격에 의해 부분 이에 그만큼 전투기 적들, 프리츠 X 발생했다, 그 침몰하다, 이에 여러 개의 배들 동맹국들, 그리고 이에 의해 적었 그만큼 영국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폭탄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스마트 미사일 개발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1943년경 나치는 발사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을 설계했습니다. 적전투기 기관총의 범위에서 그리고 또한 비안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그 결과 무게 60kg, 길이 2m의 강력한 폭탄인 루르슈탈 X4가 탄생했습니다. 이에 긴 0.5점의 넓은 그리고 0.2점의 지름, 그 루르슈탈은 할 수 있었다. B2 출시됨에서 높이는 5km이고 시속 11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의 탑재량은 20kg의 파편화 장치였으며 폭발 방형은 8m 이내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폭격기 조종사는 원격 조종 장치를 이용해 롤과 피치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유도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산은 1945년에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동맹국들은 빨리 알아차렸다. 그만큼 위협 저것 의미했다.
그리고 그들은 폭격했다. 그만큼 시설 조작. 이런 식으로 루르슈탈은 결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독일 공군의 대량 사용을 위해 인도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토타입은 현재 독일의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과학자들이 수행한 기술 개발에 대한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그의 시간처럼 그릇 전단지, 초음속 비행기나 거대한 장갑차, 하지만 사치스러운 쿠겔판처 전차는 실제로 실행된 매우 미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독특한 전투 차량은 볼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다 하나의 유럽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장 신비로운 나치 유물, 쿠겔판처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거의 없으며 알려진 자료의 대부분은 쿠겔판처가 제작된 이후에 가설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상한 탱크의 유일한 프로토타입은 소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버려진 상태와 그 내부에 완전히 적나라한, 그했다 분명한 나치가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제거된 모두 그만큼 아이템에 항해, 그래서 기술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와 같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로이난에게 그의 크기가 커지면 그것이 분명해진다. 예, A 차량 장갑차를 위한 A 오직 연산자, 이미 그 높이는 서 있는 사람의 키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사의 쿠겔판처 독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만주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본군이 정찰용 전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언젠가는 쿠빈카 전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무기의 존재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공포영화나 공상과학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CL겔의 1229는 뱀파이어 또는 뱀파이어라는 코드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저고에선 주파수를 포착하여 저격총에 설치할 수 있는 능동형 야간 투시 장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야간 감시 중에 더욱 명확한 표적 지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주로 슈트름 게베르 44 돌격소총의 부속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이 1229는 1944년에 실전 테스트를 거쳤으며 전쟁 들어갔다 대규모로 서비스 중과 함께 A 전개 OE 310 시스템을 위한 저격수의 베르마흐트. 뱀파이어로 무장한 군인들은 나이트 헌터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하나 나이트 제거 안에 그 체계였다. 화합물에 의해 에이스코프, 적외선 조중이, 손전등, 배터리 등이 들어있었는데 배터리 하나만 해도 무게가 30파운드나 되었습니다. 군인은 또한 셋지 1229가 연결된 배낭을 가지고 다녀야 했는데 여기에는 배터리 하나와 적외선 바이저가 내장된 가스 마스크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귀하의 서비스 시작, 그에 대한 그 끝에 그만큼 전쟁, 그것은 밝혀졌다. 적엇, 그의 사용이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선의 전투에 의해 그것 어느 그 책의 짧은 시간 안에 죽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제조하기도 까다롭지만 야간 작전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독일 국방군은 AG-34와 AG-022 기관총에도 이 기관총을 탑재하기를 바랐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함락과 함께 중단되었지만 뱀파이어는 오늘날의 개인용 적외선 시스템보다 10년 이상 앞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무기도 아돌프 히틀러의 가장 야심적이고 가장 무의미한 프로젝트인 구스타프 대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스타프 더 헤비, 히틀러에게 승리를 약속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무기의 이야기. 1942년 아돌프 히틀러는 전투에서 사용된 역사상 가장 큰 무기를 전장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높이가 4층 건물만한 거대한 대포, 길이가 30m가 넘으며 이를 운용하는 데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최대 7m 깊이의 콘크리트 층을 뚫을 수 있는 탄약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 무기는 크고 당당한 모든 것을 사랑했던 총통의 광신적 욕망에 응답했습니다. 유용한 삶처럼 그만큼 베르마흐트 나는 기대했다. 후에 A년도 도라 또는 중구스타프 대포는 여러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용되다가 결국 폐기되었다. 연합군이 방어하는 도시를 포위할 때 그 엄청난 크기로 인해 이전보다 문제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슈베러 구스타프의 디자인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틀러는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원했습니다.
동맹국 프랑스의 그만큼 선 마지노 저것 보호됨에게 국가 갈리아어 이마에게 전진 독일이네. 프랑스 요새는 크고 여러 겹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프랑스군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방어 요새였습니다. 총통의 군대가 나라를 점령했다. 이러한 이유로 히틀러는 엔지니어들에게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나 적어도 1미터 두께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비 구스타프는 크루프 가문에서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2년 후인 1941년 말에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치에게는 기계화 전차 연대가 투입된 정역전 전략이 프랑스를 점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구스타프가 공개되자 히틀러는 매료되었다. 그만큼 엄청난 금속 덩어리의 길이는 47.3m, 너비는 7.1m, 높이는 11m였습니다.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인상적인 대포는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는데 길이는 30m가 넘었고 구경을 결정하는 80cm의 구경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탄약에 있어서 구스타프는 4,800kg에서 7,100kg 사이의 거대한 탄환을 사용했으며 폭발물은 250kg에서 700kg 사이로 다양했으며 여러 층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까지 각각 콘크리트 7m 또는 강철 1m입니다. 각 발사체의 길이는 약 4m였고 지름은 80cm에서 1m 사이로 다양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엇 어느 벙커 밖으로 완전히 취약한에게 중대한 광의에 하역 중이던 구스타프는 그만큼 엄청난 카트리지의 니켈 그리고 알루미늄처럼 그 분노한 신의 주먹. 이 거대한 대포가 건물을 파괴하려면 유럽에서 가장 요새화된 이 요새는 단지 7발의 사격만 필요했습니다. 높은 비용과 제작 기간으로 인해 구스타프는 단 2대만 생산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명명된 것만 사용되었고 도라라고 불리는 두 번째 유닛은 아마도 발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힘든 노력 끝에 구스타프 더 헤비는 마침내 아돌프가 지휘하는 바르바로사 작전 오퍼레이션 바르바로사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히틀러 침략당했다. 그만큼 노동조합 옛 소련이었다. 세바스토폴 포이전 당시 독일 국방부는 타이타닉 대포를 요구했습니다. 크림반도에 위치한 도시였다. 강하게 방어했다. 이유에 의해 그만큼 소련 흑해 함대 가장 큰 하위 부대 중 하나 내부에 그만큼 붉은 군대 해군에 의해 다른 부분 그만큼 선적옷 보호됨 세바스토폴이었다. 괴로움을 받았다. 뚫을 수 없는 화관감. 요새는 소련군에게 엄청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독일군은 거대한 콘크리트와 금속 건물에 부딪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각 공격은 핵심 요소의 손실을 의미했고 이로 인해 캠페인 비용이 날이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히틀러가 이전에 전투에서 시험해보지도 않은 채 그토록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구스타프가 그의 자기애와 야망의 산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너 어느 당신은 믿는다 저것이었다. 그만큼 진실 이후 총통의 지시에 따라 여러 대의 대형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합니다. 대포? 우리를 떠나세요. 너 의견 댓글 상자에 남겨주세요. 바로 그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몇 달 동안 특별한 팀이 엔지니어들 지시된 수천 내의 노동자들 그들은 구스타프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세바스토폴로 향하는 철도 노선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을 위한 파악 저것 그만큼 거대한 대량의 무게를 달다 1350톤 탄약은 제외하고 4호 전차 60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탄약은 포탄 하나당 4.8톤에서 7톤 사이였습니다. 구스타프는 하루에 최대 14발을 발사할 수 있고 소련에서 몇 달 동안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량이 수천 톤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대포의 엄청난 무게와 그 특별한 디자인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대포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이동시키는 특수 궤도를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발사하기 전에 위치를 잡기 위한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설정예 3월의 구스타프 암시된 그 직업의 수천의 사람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위해 적어 수백의 군인들 그들은 이랬다. 이에 대한 그만큼 파라오식 구조로 발사합니다. 측정과 조주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정밀한 포라처럼 사용된 총알 하나당 엄청난 비용이 들고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용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 예비 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반됨. 동시에 그들의 화력은 제한적이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개의 시간시 사이 그만큼 준비, 이에 A 발사, 그리고 그 다른 그것저것 허용된 대포는 하루에 최대 14번만 발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의 각 라운드의 정확도 덕분에 구스타프는 하루에 2개의 요새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구스타프는 전장에서 많은 작전상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선 운송의 어려움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늦게 독일군 고위사령부는 구스타프 수송에 투자한 시간과 돈으로 중포병이나 중형 전차로 구성된 대대 전체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발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필요했다. 적엇 엔지니어들은 목표 지점으로부터 최소 50km 떨어진 곳에 특수 레일을 깔았습니다. 철도 구조물이 건설되자 거대한 금속, 그는 표적 지정부대의 지시를 주에 깊게 따르며 기동한 다음 대포를 각도에 맞춰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팀은 투사체 발사로 이어지는 다양한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무언가를 꼭 붙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스타프에서 일했던 대부분의 군인들은 대형 구조처럼 시도할 것이다. 이에 4층 건물은 엄청난 반동을 발생시켰고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10m 높이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좌절은 저것 나는 해야 했다. 고쳐놓다. 에게 구스타프를 위한 그 수행 원샷 추가의 저것에 따르면 그 땅 아니요 오직 할 수 있었다. 이동하다 그 전경. 하지만 저것 또한 레일도. 하지만 메가 캐논을 제거하게 된 이유는 방어 능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 거대한 그의 크기 그리고 저것 설치해야 했다. 필드 열려있는 그 구스타프 대표하다. A 목표 연합군 폭격기에게는 40m 길이의 대포가 장착되어 있어 매우 쉬웠습니다. 에게 A 체계 리의 울타리 그리고 둘러싸여 이에 의해 수천 이의 군인들 할 수 있었다. B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또한 그만큼 운동, 리의 크림 발사 손톱 250발을 발사한 후 해체되어 독일로 옮겨졌고 다시는 전투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대포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피해받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엄청난 인명피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는 인적 물적 손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잔혹했습니다. 훈련 중인 군인, SS대원, 징집병,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군인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단 20%만이 부상을 입지 않고 전투를 마쳤습니다. 숫자는 정말 사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군, 헤르, 바펜 SS, 크리거스마린의 루프트바페 포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률이 30% 이상이고 총 사상자율이 30% 이상인 경우 80%. 비독일 군인을 포함하여 나치 독일의 모든 군대에서 복무한 남성의 평균 총수는 약 1,500만 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5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700만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쟁 포로가 되었거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대했는데 이는 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연합군이나 소련군의 어느 징역대에 포로로 잡혔는지, 적대 행위가 끝난 뒤 포로 생활을 피하고 독일 사회에 섞였는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독일군이 부상을 입지 않을 확률이 20에서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50만 명이 넘는 군인 중 대부분은 소련에 맞서 싸우다 동부에서 사망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스탈린의 적조에 맞서 440만 명이 넘는 독일군 병사, 공군 병사, 모든 병과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6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약 5만 명의 전투와 함께 그만큼 힘 프랑스 국민 그리고 의회 저지대에서는 미군과 전투를 벌이는 40만 명 이상이 연견방 및 영국군과 전투를 벌인 사람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루프트바페 조종사 2명 중 1명은 독일 공군에서 복무하다 사망한 와 함께 A 비율의 인류 우수한 51%로 모든 조종사의 24% 이상의 그만큼 독일 공군 결과 부상당한 그리고 더 나아가 10%이었다 포로로 잡혔다. 그 총 이에 낮은 이에 모두 남자 그리고 원인 이에 그 몸 이에 루프트바페 조종사의 성공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루프트바페 사상자의 대부분이 조종사의 질이 좋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 했지만 훨씬 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습니다. 즉, 서방연합군 조종사들이 자신의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험이 부족한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을 격추했다는 것입니다. 1944년까지 루프트바페 전투기의 월별 소모는 그 도입 이후 사상자 137% 교체의 낮은 품질을 위한 연속, 그만큼 사상자 수가 끔찍해요. 루프트바페는 사실상 인간 고기 분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급된 내용도 있습니다. 독일인들 부족했다 위에 연료 가스를 위한 그들의 항공기는 엄청난 손실률을 기록했지만 그들은 USAF와 RAF의 전략 폭격을 막기 위해 전체 생산량의 4분의 3을 전투기 방어 산업에 할당하면서 연료가 없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전투 대형을 유지했지만 기갑 및 병참 부대는 연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환멸의 하늘 수천 대의 항공기는 어디로 갔는가? 루프트바페? 재료 측면에서 독일은 1940년대 말부터 모든 유형의 항공기 9만 5천 대 이상을 제조했습니다. 그만큼 연령 30까지 2055년에게 끝에 그만큼 전쟁, 그만큼 독일 공군 두 전선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전투로 인해 총 9만 대 이상의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다. 3만 5천 대 이상의 항공기가 직접 격추로 손실되었습니다. 그 서쪽에 그만큼 어느 더 나아가 2만 5천을이었다. 에게 소유에 그만큼 미국 공군, 영국 공군은 1만 명 이상을, 동부에서는 공군은 14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육지에서 파괴되거나 포획되거나 사고로 또는 운송 중에 분실되었습니다. 물질적 손실 그리고 직원 그만큼 독일 공군 서부에서는 동부보다 6배나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은 1938년부터 1939년 사이에 모든 유형의 항공기 95천 대가량을 생산했는데 이 중 90만 대 이상이 작전상 및 비작전상 손실되었습니다. 서비스 3만 대 이상의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다. 전투와 함께 그만큼 미국 공군, 더 나아가 1만 명 연견방과 영국 공군과 함께 그리고 소련에 맞서 동부에서 14천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나머지는 파괴되었습니다. 사고, 우위의 운송 어느 하나의 땅, 그 숫자, 우위의 비행기의 적대 행위가 끝난 후 루프트바페 생존자의 수는 수천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항공기 재산 손실률은 90%를 넘었고 조종사 사망자 수는 50%를 넘었습니다. 이는 2명 중 1명꼴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설계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대의 주88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기록된 할당량은 12,000대가 넘었습니다. 주88 2대 모두 이었다 옮겨졌다 에게 스코틀랜드에 의해 탈영병 그들은 존재한다. 일부 서독에서 미군이 주 188이나 주 388을 납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주 88의 손실은 영국과의 영국 전투에서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북부 프랑스의 초기 작전에서 USAAF와 RAF에 대해서도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항공기는 거의 멸종된 에 의해 따라서 시험 비행과 그 운명 외에도 처럼 부분의 박물관, 그 사용 주 88의 전후 기체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백 명만 남았습니다. FY-290 생존자들 전쟁이 끝난 후의 모든 유형 FY-290의 손실은 너무나 잔혹해서 이 항공기는 다시 멸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주 88과 마찬가지로 완벽합니다. 터키는 1942년과 1943년에 72대의 FY-290을 받았는데
이는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터키의 포케불프 전투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1949년까지 190명의 소규모 부대를 운용한 뒤 해체하고 폐기했습니다.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헝가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70대 이상의 FI-22공이 운용되었으며 소련군에 대항하여 사용되었고, 즉시 폐기된 후 이 항공기 중 몇 대가 전쟁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 맞서 1944년에 독일인들, 알려지지 않은 그만큼 독일인들 포획되다 일부의 그들의 자신의 비행기를 가지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끝날 무렵 지상이나 공중에서 파괴되지 않은 수백 대의 독일 FWA 밀구가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하나에게 프랑스, 맞는다, 눈에 띄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 공장에서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조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품을 노획했지만 이는 전혀 그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루프트바페 생존 키트, 저것였다 끔찍한 일 위에 1944 그리고 1945년과 함께 이다 프랑스는 원래 FY-29를 125다의 이상 조립할 계획이었지만 이 발견된 키트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소수의 FY-190을 단일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부 항공기 외 전투, 자신의 재고가 남은 후 거의 멸종된 후에 그만큼 침입 독일어. 1965년까지 프랑스는 65개가 넘는 FY-A19 변형기를 제작했으며 폐쇄된 루프트바페에서 얻은 모델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모두 포획되다 각 하나 A, 오직 FW-190 저것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고, 루마니아는 그 후 20대 이상의 FW-109손을 노획했습니다. 1944년 추축국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로 FW-190이 다른 FW-190을 격추한 기록된 사례는 단 하나뿐입니다. 상황, 워 전투, 언제 A 조종사, 1944년 부쿠레슈티 북서쪽 어딘가에서 루프트바페가 루마니아 FW-190을 격추했습니다. 전쟁 중 소련군이 일부 FW-190을 노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얼마나 많은 생존자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부에서의 적대 행위. 영국은 또한 전쟁 중에 일부 F-190을 노획하여 테스트했습니다. 비행. 하지만 그 알려지지 않은 얼마나 그들은 끝냈다. 1945년 영연방의 손에 들어간 전쟁. 미국은 전쟁 중 어느 시점에서 최소한 한 대의 FW-ALOVM을 시험 비행했지만 그들이 노획한 정확한 대수를 나타내는 기록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ME-10의 생존 사례는 3만 대 이상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의 FY-190대. 주목할 만한 점 저것 많은 90개. 그만큼 표본 생존자들 아니오이다. 실제로는 독일에서 제작된 ME-109이지만 체코슬로바키아 회사인 아비아가 제작한 항공기의 복제품이거나 프랑코 정권 시절에 생산된 스페인 복제품으로 그 수는 수백 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ME-항구는 이스라엘인들 그들은 사용했다에게 그거 낀 이수의 1948 그리고 1949 아랍인을 상대로 한 이 전투기는 루프트바페가 아니라 아비아나 스페인이 제작한 복제형이었습니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련 포획되다 그리고 그들은 시도했다 에게 더 적은 5미 공구 전쟁 내내, 그러나 1945년까지 모두 폐기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소련군이 동부에서 총 몇 대의 EM-109를 포획했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1945년의 방법 비슷한 그만큼 영국 그리고 연견방은 10대 이상의 ME-109를 포획하여 1911년 사이에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1945년 이후 영국군이 서부 저지대와 북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백구를 온전하게 노획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미국은 적대 행위가 끝나기 전에 4대 이상의 사례를 가져갔지만 시간 더 나아가 아니요 존재하다 기록 저것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포획된 백구 또는 조립되지 않은 키트의 수를 표시하세요. 과거의 영광, 인상적인 독일 전차에 쇠퇴한 미래, 독일 기갑부대는 루프트바페와 마찬가지로 전멸당했습니다.
전쟁 중에 독일은 모든 유형의 장갑 전투 차량을 49,000대 이상 생산했습니다. 12,000대 이상의 판저포와 10,000대 이상의 슈트지삼 그들은 제조했다. 거의 이 수치의 절반. 전쟁 중에 이 차량 1,000대 이상이 주로 북아프리카 영연방에 손실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손실되었습니다. 5천의 그 이마 서부 사람, 주로 5천에 맞서 그만큼 미국인들, 전체 4만 개 이상 차량, 장갑차, 이에 독일, 그들은 졌다. 이에 이것 다양한 이유로. 다시 한번 사람들 하하 귀속됨이다. 사상자 수에게 그만큼 독일군은 자국 무기고의 70% 이상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완전히 거짓이며 공습과 포병 공격으로 인한 독일군 사망자 수가 전투 작전에서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탱크 사망의 주요 원인 독일인들의 서쪽이었다. 협곡 대전차 동맹국 그리고 그들의 탱크 개선됨. 안에 이마 동부 진흙 눈 소련 전차와 포병이 사상자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거의 없는 이유 중 하나 살아남다. 오늘 널리에 다른 나라의 전차와 달리 박물관에 전시된 전차는 사실상 파괴되거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사용된 2가지 설계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적의 행동에 비해 자체 승무원에 의해 파괴될 경우 사망률이 더 높음 작티겔 그리고 코끼리 커스로 인한 그의 무게 그리고 전투에서의 신뢰성 부족. 노르망디에서의 초기 타이거와 펜터의 손실은 대략 50대 50으로 나뉘었습니다. 사의 원인 직접 그리고 자신의 행동, 예를 들어 실수 승무원, 하지만 이것 변화. 후에 의의 나티와 함께 전투 사상자의 급격한 증가와 A 감소하다. 이에 그만큼 승무원 파괴. 6,000대 이상 제조된 판더 전차 중 소수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일부는 폐기되었고 나머지는 다음에게 넘겨졌습니다. 프랑스 국민. 짧은 기간의 평가와 훈련 후 프랑스군은 판터가 다루기 힘들고 최전선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965년까지 모든 프랑스 펜터는 퇴역했습니다. 소련군은 동부에서 소수의 펜터를 포획하여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 간단히 전투 전에 적었 그만큼 탱크 남을 것이다 없이 탄약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펜터의 사용 그만큼 전후 시대였다. 소련군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소련군은 자신들의 필요에 더 적합한 전차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소련 판터는 해체되거나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다른 나라에서 폐기물로 간주되어 전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손의 건설 현장 그리고 겪었다. 입다. 거의 전체의 경우 전투에게 끝에 그만큼 전쟁, 그만큼 요금의 사상자 수의 그만큼 호랑이, I과 2A는 90%를 넘었습니다. 100. 그리고 오직 일부 약간의 호랑이 에아디아 생존하다처럼 부분품 박물관로에 모두 그 3개. 오직 존재하다 7 호랑이 에아디아 그리고 오직 하나 운영 그 호랑이 131.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에는 타이거 2가 8대만 남아 있습니다. 안에 결국 이 탱크를 둘러싼 위대한 전설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아무도 호랑이 없음의 2 변형은 채택됨. 그의 사용하다 전후 시대. 판처사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전차보다 전후에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1910년대까지 중동에서 잠깐 전투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숫자가 많았기 때문일 뿐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을 위한 파벌 그렇지 않으면 전쟁 후에 미국, 영국, 소련에 더 나은 디자인을 구매할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2,000대가 넘는 피즈4 중 1915년까지 살아남은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시리아가 인수하여 1948년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판전에는 1941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장갑과 무장 개량은 이미 성능이 약간만 향상되었습니다. 낮은 생존 가능성, 이러한 노화는 특히 종식 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그만큼 단위 시리아인들 적엇 그들은 사용했다. 그 판서 아이비는 산산이 조각났다.
의해 그만큼 센츄리온 그리고 그만큼 감독자 셔먼 이스라엘인들 90mm 포를 장착했다. 일부 STUG 3은 중동에서 잠시 사용되었습니다. 후에 그만큼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당시 팬저4와 함께 가장 많이 생산된 장갑 차량이었습니다. 에 의해 독일 동안 그만큼 전쟁, 숑과 함께 더 나아가 이에 12천 사점 그리고 10천 스터지, 소량의 스터그 수출대만이요 할 수 있었다. 계속하다 그 율 이에 그만큼 진화 이에 세계에서 기갑 전쟁이 자주 일어났고 종종 끝났습니다. 와 함께 목적지 정적 요새에 사용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략한 과거의 기억을 넘어선다면 독일 장갑 차량은 막다른 골목에 불과했고 미반 공구의 외국 복제품과 같은 일부 항공기만큼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해전 제국 잠수함의 운명이 다르다. 선원들의 경우 제3 독일 그만큼 인류 능가했다. 그 60에 의해 70%는 독일 잠수함 함대의 승무원과 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독일 잠수함 선원들은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서해 모두 그만큼 가지의 서비스, 어시에 그만큼 힘 무장한 독일인들. 또한 두 번째 전쟁 세계 뒤따랐다에 가까운 세에 의해 그만큼 독일 공군, 게다가 의에 그만큼 더 나아가 1110척의 잠수함이 건조되었지만 630척 이상이 침몰했습니다. 침몰 원인은 주로 연합군 항공기의 정찰 및 구축함이 주로 수행한 대잠수함전 등 직접적인 전투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독일 잠수함 함대의 손실률이 57%가 넘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항복한 유보트 대부분은 연합군의 항복한 유보트를 체계적으로 격침하는 작전인 데드라이트 작전 중에 격침되었습니다. 패배시키다의 독일의 그만큼 156 유부츠 저것 그 싸움이 끝나고 항복했고 116명이 쫓겨났다. 에게 도두다. 또한 그만큼 작업 영국 해군이 고안한 데드라이트는 아일랜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세계 지역으로 잠수함을 견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 가라앉혀라 해당 지역에는 XXEEGG라는 코드명이 주어졌습니다. 의도는 XX 구역을 주요 구역으로 사용하여 선박을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강하 작전을 펼치는 동안 36대는 공중 공격 기동의 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JJ로 견인될 예정이었습니다. YY는 날씨가 좋고 잠수함이 충분할 경우 해군 포병 공격을 통해 해군 목표물을 격침시킬 수 있도록 예약된 위치였습니다. 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폭발물이나 폭발물, 이들을 조합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것들이 실패하면 포격을 가해 함선을 침몰시켜야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데드라이트가 실행되었을 때 그 설립하다 적었 많은 이수의 잠수함은 오랫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어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보존 상태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는 동안 그들은 기대했다. 그의 목적지 악천후와 결합되어 56척의 선박이 지정된 침몰 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적었 그들은 얻었다 도착하다 이었다 침몰한 일반적으로 폭발물보다는 포병 사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침몰은 1945년 11월 17일에 일어났고 마지막 침몰은 1946년 2월 12일에 일어났습니다. A 준미의 잠수함이었다. 예, 그 독일군이 항복했을 당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일부는 일본에 의해 단기간 복무를 위해 징발되었습니다. 전에 햄에 비의해 파괴됨 어느 하나 전달됨. A 좋은 이러한 변칙성의 한 예가 일본 군용기로 잠시 복무했던 U-181입니다. 1945년에 항복하고 1946년에 말라카 해협에서 영국 호위함에 의해 침몰하기 전까지 I-500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잠수함 생존자들 어느 하나 설립하다 후에 그만큼 작업 데드라이트 적대 행위가 중단된 후 그들은 연합군 해군에 인계되었고 다양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바다에서 훈련하는 선원들의 표적이나 장애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동성 어느 하나처럼 표적 연습과 어뢰 유도를 위한 표적, 다른 것들은 더 오래된 해군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냉전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구제할 만한 주목할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부트, 이메에 의해 그것저것 개종되었다. 이에 권투시합,
A-줌, 그들 또한 극가되었다. 부분품, 이라이의 박물관에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U-999 등도 있습니다. 과거의 유물, 그만큼 무기나치 저것 그들은 사용했다. 후에의 전쟁, 에스툼게웨르 44 돌격소총은 설계 독일 사람 혁명적. 그것은 일어났다. 전쟁 중에 사거리가 짧아졌지만 대용량 탄창을 장착한 소형 반자동 보병 소총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기는 나중에 러시아의 AK-47 돌격소총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산된 수량이 제한되어 있었고 구경이 7.92/33mm라 전후의 광범위한 군사작전에 사용하기에는 비실용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독 중군사 경찰은 이를 수년간 사용했습니다. STG-4리븐 또한 동독은 1962년까지 중군사 경찰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측국 무기를 사용한 것은 예외였고 탄약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많은 무기를 다른 유형의 소련제 총알을 사용하도록 개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성과 기본적인 사용으로 인해 그들은 결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우저 카라비너 98K, 즉 카르 98K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소총은 7.9X57mm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볼트 액션 소총으로 1935년에 베르마크트에서 표준 보병 소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서 가장 흔히 사용된 소총이었으며 주로 보병들이 휴대했습니다. 그만큼 참석자 그리고 충전기, 이에 그만큼 기갑부대와 요새 또는 기관총 진지의 예비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은 수백만 정의 마우저 카르 98K 소총을 노획하여 1990년대 후반과 1050년대 초반에 다양한 무기 공장에서 재생산했습니다. 이 소총은 원래 서방권과의 미래의 갈등에 대비해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총의 대부분은 결국 공산주의나 혁명 국가 및 운동에 공급되었습니다. 에게 더 적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약의 냉전 초기, 중부 유럽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국 군인들은 베트남 게릴라의 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콩과 베트남 인민군은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상당량의 마우저 카르 98K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등 다른 국가 어느 하나 체코슬로바키아 또한 그들은 1990년대까지 마우저 98K를 사용했는데 어떤 경우는 베르마흐트에서 구입했고 다른 경우는 독일 모델을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늘 왜 낫 카라비너 98K는 독일의 일부 군사 퍼레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식용 무기로 사용되며 수집가나 전문 사냥꾼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데 매우 신뢰성 있고 정확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훨씬 덜 남아있긴 하지만 또 다른 무기는 마신 앤 피스톨 40입니다. MP10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무기는 제3제국의 군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기관 단총입니다. 하인리시 폴메르가 디자인했습니다. 와 함께 그 끝에 부여하다에게 그만큼 군인들 A 무기, 폭행, 주로 에게 기계화 보병과 낙하산 부대는 갈등이 끝날 때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 기관 단총은 근거리 전투에서 탁월했지만 당시의 다른 자동 무기보다 덜했습니다. 현금에게 필드 열려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이유저것 동기부여 그 설계의 현대 돌격 소총의 전신인 STE-SAPS. 전쟁이 끝날 무렵 100만 개가 넘는 MP-40이 제작되었고 그중 수천 개가 포획되었습니다. 에 의해 동부전선의 붉은 군대와 독일 침공 중의 붉은 군대, MP4는 뛰어난 제작 기술 덕분에 1980년대까지 노르웨이 군대의 전차 승무원들이 이 무기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도차이나 분쟁에도 연루되었습니다. 50 그리고 5의 알제리,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집품으로 프로 및 아마추어 사격 대회에서 또는 일부 군대에서 훈련용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초월할 수 있는 기관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미래의 중무장 반복 무기의 기초를 마련한 전쟁이었으므로 AGA2에 대한 별도의 장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흐름을 영원히 바꾼 잔혹한 나치 기관총의 운명. 제3제국은 기계 생기게 하는 엄청난 저것 믿다 그리고 생산됨 대량으로 보면 정말 부러울 만한 무기들이다. 그 끝없는 사이 목록 있다. A. 상징적이면서도 잔혹한 무기 MG42.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강력한 별명을 가진 이 기관총이 제공한 명성과 공격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MG42는 제3제국이 선호했던 7.9두 구칼리브의 77mm의 표준 독일 마우저 소총 카트리지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산업은 고관통력, 폭발성, 추적성 무기를 포함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루프트바페의 고속 기관총 탄약에는 PMK 또는 강철 코어 인산탄과 B 또는 관측탄이 있었는데 속도 단외 출구 15% 연세가 드신 저것 그만큼 기준 발사체 PMK 러였다. A. 관통 방화 하는 동안 저것 그 B 러였다. 인과 펠릿을 함유한 인화성 폭발물 저것 그것을 향하여 모든 표적과 접촉하면 폭발합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2021년에 몇몇 열광적인 팬들이 모여 국가사회주의 전기톱의 현대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재미있고 전혀 노골적이지 않은 실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가죽 밴에 MG41을 한 개가 아니라 8개나 쏘아대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총격전 이후 그 차량이 다시는 거리를 달리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기관총은 부럽기만 한 정확도로 표적을 탄약 폭풍으로 덮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에 의해 저것 효과에 영향받다에게 그것은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살 위에 A. 전기톱 저것 할 수 있었다. 문자 그대로 자르다. 예, 둘 사람, 사물, 차량에 대한.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위협적인 이름이 아니라 저것이다 MG42가 발휘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플랫폼은 분당 평균 1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단일 총신 무기로는 매우 높은 발사 속도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에 그만큼 디자인 남자 게틀링, 미국에서 생산된 가우-8나 미니건과 같은 무기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1912년에는 이와 비슷한 무기가 없었다는 점을 믿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MG34는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50라운드 하는 동안 저것 단위 M1919 브라우닝과 같은 미군 모델은 600발도 채 못 쏘았습니다. MG42는 화력뿐 아니라 신뢰성과 작전 수행 능력 면에서도 모든 무기를 능가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이 기관총이 존재했습니다. 각 모설이 이미 받아 방어하다 요새 어느 하나 장착된 장갑 차량에 대해서. 그러나 파괴력만으로는 전쟁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독일인들은 그들은 알고 있었다. 더 나은 적어도 아무도. 동안 그 개발, 이에 그만큼 MG42, 그는 또한 단거리에서 적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사거리가 충분한 무기를 생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고랑 모두 저것 지역 저것 두 군대 사이에 있는 유명한 무인지대인 참호를 분리했습니다. 유효 사거리가 1200m, 최대 사거리가 거의 4000m에 달해 이들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격렬한 전투 중에도 쉽게 재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대시 250라운드 사이에 오픈링크 하지만 또한 존재했다. 카트리지 드럼은 50대시 75개의 카트리지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제국군은 그 플랫폼의 잔혹한 발사 속도를 다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처럼 우리는 말했다. 그만큼 속에 더 나아가 거기의 엄청난 병기고에게 제3제국의 처분에 따라 그 패배는 명확하고도 컸다. A 시간 완전한 그만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MG42와 같은 무기는 미국과 소련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많은 디자인은 히틀러의 전기톱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작동 방식이나 발사 속도를 모방했습니다. 게다가 워싱턴 군대는 현재 이 모델의 부대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군대를 재편하는데 오랜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경험에 그만큼 창조의 군비 아니요 였다.
하지만 1910년대에 새로운 플랫폼의 디자인이 시작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에서는 도구 파괴적인, 그만큼 라인메탈 MG320 중 하나, 그만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MG4의 직계 후계자로 오늘날까지도 활동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DNA에 대한 매혹 전기 토비는 독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MG74 또는 그만큼 MG49, 이탈리아에서는 제3제국의 엔지니어들의 영향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MG42의 강력한 디자인은 유고슬라비아 등 일부 소련 국가에서도 모방되었습니다. 어디 그 세워짐 낮은 특허, 그 모델 M53 유지하다 그 구경 원래 7.6이었으며 그 발사 속도로 인해 독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MG3은 7.62mm 탄약 벨트를 제외하고는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무기 모두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서비스에게 그만큼 그것을 사용하는 세력이 있으며 그것을 대체하고 싶어하는 징후는 없습니다. 뭔가 잘 되면 더 좋다 만지지 마세요. 테러를 기반으로 한 제국의 선호 무기에서 이제는 거의 30개국의 무기고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총으로 거듭났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 나치 과학자들과 함께 인간을 기계로 조종하는 놀라운 계획. 마지막으로 나치가 잃어버린 또 다른 유형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 무기, 제국의 가장 위험한 과학자들이었던 이들은 이전의 적에게 봉사함으로써 정의를 회피했습니다. 1999년 뉴욕타임즈는 그의 부고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A 남성라고 불리는 터도르 벤징거. 그 편지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과 그의 장로들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적 업적. 벤징게르는 다음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해군에 근무했으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필드피에 그만큼 귀 온도계를 만들어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북에는 벤징거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국가사회주의당의 저명한 당원이었으며 제3제국의 공군 우주정거장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과학자는 나치즘의 끔찍한 의학 실험에 대한 그의 발표를 할 때마다 SS의 지도자인 하인리히 힘러의 조언을 받았던 가까운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터도르 벤징거는 미국에서 일하게 된 유일한 총통의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수백 건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를 저지른 전범들 이었다 용서받다에게 변화, 이에 협력하다 미국 정부와 함께. 냉전이 시작될 당시 최초의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은 독일을 위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여한 나치 과학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세력 모두 우월성을 추구했습니다. 호전적인, 그리고 을 위한 그것였다. 필수적인 세다. 제3제국의 과학자들의 기여로 미국은 히틀러의 기적의 무기와 복수 무기를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군사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꿀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강력한 메서슈미트 전투기, 프리츠 X 대함 유도 폭탄, 거대한 1500톤 란트크로이저 몬스터 전차, B2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보다 먼저 이러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고 공산주의 국가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나치 과학자들을 붙잡아 미국 영토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오버캐스트라는 암호명의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 서부 본 대학의 욕실에서 발견된 오센베르크 목록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이 목록은 독일 당국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무기 개발에 헌신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철수한 엔지니어, 화학자, 물리학자, 기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손에 넣은 미국은 그 사람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비밀기관인 합동정보목표국 조요에이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계획이 수립되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식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버캐스트 작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홀로코스트나 제3제국의 군사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학자를 모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범으로 간주되므로 인도 임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단점은 이 과정에서 반인륜 범죄에 연루된 많은 중요 과학자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정보국은 그들을 어쨌든 인도하기로 결정했고 트루먼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이력을 변경하여 가장 끔찍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고 나치즘과의 관련성을 지웠습니다. 미국인들이 발견한 최초의 과학자는 B2 미사일을 만든 엔지니어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사용된 을 위한 동맹국을 폭격하여 7,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1945년 그는 미군에 항복하고 로켓 설계도가 담긴 기밀 문서를 넘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브라운은 S에 속해 있었으며 또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개의 용무, 그만큼 식물, 예 그만큼 저것, 그들은 제조했다 그만큼 B2 적이 있었다. 수천 명의 노예 노동자들이 비참하게 살면서 로켓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은 이였다. 실행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고 한 것에 대해 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이 이러한 잔혹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합동기관은 그에게 잘못을 용서하고 북미로 정은시켰으며 그는 그곳에서 전쟁부의 특별직원으로 일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전기에는 그가 단지 명예 SS 대령일 뿐이며 실제로 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오버캐스트 작전은 비밀이었지만 그 세부 사항이 언론에 유출되어 정치적 스캔들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노어 루즈벨트, 하나, 아내, 3월 5일 1946년 그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전명을 페이퍼클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말장난입니다. 그만큼 나치 과학자들의 깨끗한 전기를 담은 클립. 계획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그들의 목표, 이전에 그만큼 목표는 과학자 350명을 인도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그 숫자가 1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이들은 독일에서 밀수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인출이 종종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이 러시아도 비슷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고 두 정보기관은 가장 많은 과학자를 잡기 위한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이 영입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은 오토 암브로스는 히틀러가 가장 총애하는 화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치명적인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를 만든 사람이자 합성 고무를 발명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암브로스는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 아우슈비츠의 노예 공장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대량 학살과 노예 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 에너지부에 취직했습니다. 지크프리트와 같은 다른 나치 과학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네마이어는 헤르만 괴링의 개인 고문이자 루프트바페의 기술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크네마이어는 뉴욕시에 방사능 폭격을 가하기 위해 시제 항공기를 설계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점령 지역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를 구출하여 공군에서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사실 1966년에 케이 네메어는 수상 경력이 있는 와 함께 그만큼 메달리에 의해 서비스 디그위시드는 국방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입니다. 그 베르너 자신 B2 미사일을 만든 폰 브라운은 그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그는 나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우주 탐사용 로켓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토성 아폴로 11호 승무원을 달에 보낸 뒤 결국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은 1600명 이상의 나치 과학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게 원로 그들을 주었다. 일자리, 주거, 그리고 꽤 많은 용무, 새로운 정체성. 현재 인도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중 하나는 김이 더 나은 저장됨의 미국 정부